자, 경환적 사고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팩트시트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은 요 내용, 주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되고 한국으로 번역돼서 발표된 건가요? 한국도 이게 발표한 건가요? 공동으로 만들어서 발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점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요 산업 재건 및 확장 뭐 이런 제목으로 설명들이 쭉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나온 것들이 대부분 그 전에 그 한미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문구로 정리해서 확정을 지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 뭐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표현들이 약간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 또는 미국 최혜국 또는 15% 관세율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말장난이거든요. 저는 이게 미국이 우리 약 올리려고 삽입한 문구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율이 없어요. 0%예요. 거의 그렇죠. 대부분인 항목들이 0%로 이제 맞춰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관세 협정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나라, 가장 혜택을 많이 준 나라와 똑같은 혜택을 한국에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이 품목은 관세를 5%만 매겼다. 그러면 한국도 5%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15% 관세율은 말 그대로 15%로 확정이 된 건데 이 중에서 더 높은 관세율 적용하겠다는 건 그냥 15% 적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최혜국에서 15%보다 더 높은 관세율은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속 꾸준히 지적했던 게 우리가 한미 FTA 때문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25%를 때리겠다 해서 15% 삭감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문안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부가 방어를 하려고 애를 쓴 그 문항들이 정말 많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약탈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반도체 관련된 얘기도 있던데요. 네. 반도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 다른 이제 반도체 큰 나라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비슷하게 했어요.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대만의 TSMC 있잖아요. 대만하고 똑같은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대만은 우리보다 관세가 더 낮아. 그럼 대만 기업들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데서 불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중요했던 겁니다. 대만하고 똑같이 해줄 거냐, 아니면 대만보다 더 싸게 해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건데. 네, 그것도 정부가 방어했다라는 네. 그 성과로 얘기했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2천억 달러 어떻게 줄 건지 그것도 네. 정리가 됐네요. 2천억 달러. 잠깐만요. 200 순서대로 안 하시죠? 순서대로 이거 맞는데요? 외환 시정 안정? 네네. 네. 이 얘기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약간 헷갈렸어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성실히 고려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거 그 매년 200억 달러를 이제 납부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외환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200억 달러를 납부를 했을 때 우리한테 좀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납부 기한을 늦춰달라라고 네. 요청을 하면 미국에서 고려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문구가 되게 사실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사람이 돈 빌리는 사람한테 야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다음 달에 빌려주면 안 될까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한번 내가 판단해 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투자라는 게 투자하는 나라가 갑이고 투자 받는 나라가 을이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게 이제 투자 받는 나라가 너네 나한테 투자할 날짜를 늦춰도 될지 안 될지는 내가 판단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정말 웃기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근데 요청할 수 있다. 이거까지가 이제 방어 조항으로 일부러 확립을 해놓은 거죠. 만약 그렇죠. 이게 이제 없으면은 그냥 200억 달러 계속 상납해야 네, 되는 상황이 무조건 되고 납부해야죠. 그게 외환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네. 네. 하여튼 근데- 이런 문구도 진짜 네. 세심하긴 하네요. 미국은 요청을 고려만 하는 거예요. 네, 고려만 하고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참 그런 걱정됩니다. 상황이 됐죠. 자, 네. 그다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해 볼 게 이게 참 논란인데
그 두 정상은 한국 기업들이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총 1,500달러 규모의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500달러 조선업에 투자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과 별개로 한국 기업들이 알아서 막 이것저것 투자하는데 합쳐보니까 1,500달러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예요. 아, 별개군요. 네, 사실상 아.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네. 참. 네. 그리고 뭐 보잉 항공기 이거 구매하기로 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다 합쳐 이제 1,500달러에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내용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건데요. 한미 동맹 현대와 관련해서 상호 무역 증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이제 협상에서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농축산물을 개방할 거냐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다, 얘기한 거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팩트시트에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쌀 산업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에서 값싼 쌀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는 방법이 관세를 때리는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관세를 높게 매기면 그 값싼 쌀이 한국에 들어올 때 비싸지니까 네. 우리 한국 쌀과 국산 쌀과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아예 그냥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외국산 쌀은 우리는 수입을 1년에 몇 톤만 한다라고 규제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는 쌀 시장은 무조건 개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비관세 장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다는 얘기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는 건 식품과 농산물 무역을 개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개방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게 사실은 아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네. 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띈 게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해결된 미국 신청권을 해결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GMO 아닌가? 맞아요. 말을 이상하게 꼬아놨는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이라는 게 GMO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농민들이 엄청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도 이제 그 GMO 식품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건 규제를 이제 열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농산물 말고 또 주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이 논란 때문에 사실 네팔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도 이 문제거든요. 이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인터넷 우리가 자유롭게 쓰잖아요. 이 인터넷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에서 인터넷 망을 전국적으로 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들에 쭉 있는 그 이제 백본이라고 부르는데 그 광섬유를 이 다발들을 다 지하에 묻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놓고 이걸 여러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국내 업체들은 이 망 사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그럼 네이버가 1년에 뭐 네트워크를 뭐 몇 기가를 썼으니까 얼마를 국가에 내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기업이 어디냐면 구글입니다. 구글이 지난해 31.2%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 그 네트워크 왔다 갔다 하는 거에 30% 이상이 구글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유튜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구글 거라서. 자, 그런데 외국 업체들은 지금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사용료. 네, 그것도 논란이었죠. 네. 그럼 당연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지금 여기서 불분명한데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차별을 안 받으려면 돈 내야죠. 네. 돈을 내는 게 차별 안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뭔가 해외 온라인 업체에 한국이 차별하면 안 될 것 같은
이게 분위기가 딱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좀 불분명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위치, 재보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이제 해외 인터넷 업체들의 우리 개인정보를 이렇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지금 합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서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분석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해서 아주 길게 협의가 됐는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요.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빨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를 얼마를 할지를 미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이 너네 잘 올리고 있어라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약간 정부 예산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방비를 얼마로 책정할지를 왜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미국의 환영을 받고 그렇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인데 일단 GDP 3.5%면 어떻게 되느냐? 대략 20조에서 32조 원 정도의 국방비가 추가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GDP의 3.5%라고 했으니까 액수로 정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GDP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GDP가 올라가는 만큼 국방비도 따라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시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3.5%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고 가능한 빨리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지금 2030년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 해서 이제 3.5%를 하겠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가능한 빨리라고 해놓고 뭘 5년이나 기다려 지금 당장이라고 압박을 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마 이제 팩트 시트가 나오고 나서 그 SCM 한미 그 연례 안보 협의회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될 건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뭐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 250억 달러에 지출하기로 약속했고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네.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요구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요구를 했고 그거를 수용을 한 건데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미군 장비, 그러니까 미군 무기 구매에 250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게 36조 원이거든요. 엄청 크네요. 자,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 문재인 정부 내내 2조 5천억 달러, 2조 5천억 원을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내내 27조 원을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수입한 것보다 지금 더 많이 36조 원을 수입하기로 한 거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지금 수입하기로 한 거예요. 진짜 이게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군 장비로 한정돼 있는 게 문제예요. 네. 국방비를 높일 수 있죠. 자주국방을 위해서 당연히 국방비를 높일 수 있는데 그러면 자주국방의 계획 하에서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가장 성능 좋은 무기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무기들이 지금 성능이 안 좋아요. 안 좋고 더 좋은 무기들이 많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자기 무기 안 팔리니까 저희한테 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문항에서 저는 또 정부의 노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계획을 공유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어떻게든 여지를 남겨놓고 그 이후에 국내에서 반발이 있으면 국내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반발이 있으면 요거 늦출 수 있게끔 요것도 넣어놓은 거거든요. 진짜 정부의 가증한 진짜 노력이 보여요. 정말 이걸 보면. 그러니까 법적 요건이라고 했으니까 네. 국회에서 이거를 제한을 걸 수 있는 거죠.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지금 계속 보심을 해서 디테일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그러니까 48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지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1조 4천억 원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포함된 개념인지 아닌지가 일단 불분명하고 이게 포함됐으면 그럼 48조 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이게 매년 나간다는 거냐 아니면 2030년까지 나간다는 거냐 이런 게 좀 불분명한데 아마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한미군 그 기지 주둔비라든지 아니 그 기지 사용료라든지 뭐 토지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교통 그다음에 전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한다는 개념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갑자기 안 주던 돈을 준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용도가 뭔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가 이제 불분명한 게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주한미군에 돈을 줄 게 아니라 돈 받아야 되거든.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미대사관 네. 체납한 거, 전기세, 가스비 이거 체납한 거 이거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원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며칠 전에 그 국민주권당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주한미군에 지금 우리가 받아내야 될 돈이 연간 13조 원 정도 된다라고 발표한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 그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논란이 될 만한 이제 표현이 이런 거예요.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첨단 미국 무기 체계 도입 및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국 방위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이걸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려면 미국 무기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네. 미국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빌려준 걸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 자격이 내가 있나? 라는 걸 돈을 빌린 사람이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처음부터 사실 잘못된 거죠. 이거는 네. 시작부터가. 자, 그리고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 이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이 어떤 분쟁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그동안 됐던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쭉 들어 있는데 일단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지역적 위협이라는 건 북한만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 확대한 거죠. 이거 한미동맹 현대화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진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대만이라든지 뭐 주변국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 협력을 한다는 거는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거는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미 정상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공식화를 해버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이 비핵화 얘기를 하면 대화는 없다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버리면서 아 이제 북미 대화도 날아갔구나. 북미 대화 날아갔으면 뭐 남북 대화도 날아간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대화는 완전히 날아갔다. 다시 과거에 이제 이 군사적 긴장 이 격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됐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과 3자 협력 관계 강화 이건 네, 뭐 약속을 그런 문제도 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라고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그냥 좋은 얘기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남중국해 얘기거든요.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이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걸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거를 두 정상이 합의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한국도 남중국해에서 우리도 중국 견제하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버린 꼴이 돼버린 거고 그다음에 모든 국가의 해양 권리 주장은 국제해양법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국제해양법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권리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제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이제 중국을 배척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게 약간 민망한 게 한국에서 국제해양법 얘기를 하는 게 불리해요 우리한테. 왜냐? NLL이 국제해양법에 따르면은 그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네. 한국이 그은 NLL은 국제해양법상 불법적인 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해양법을 언급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 유리할 것도 없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 해협을 아예 그냥 지적을 했죠.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 중요성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현상 유지를 위한 일방적인 변화에 반대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전형적으로 미국이 대만 편을 들고 중국을 공격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만 보면 이게 뭔 말이야? 뭐 좋은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만 편을 들겠다는 얘기구나. 한국도 그럼 중국을 반대하고 대만 편을 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걸로 합의가 맞았네요. 아니죠. 왜요? 장소 언급이 없습니다. 합의에는 없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위성락 의원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위성락 의원, 위성락 그 안보실장이죠. 네. 계속 그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에서 그 건조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었다. 당연히 한국에서 건조하는 거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는데 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날 바로 자기 X에다가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할 거라고 얘기해 버렸고. 그걸 취소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때 실수했어라고 한 적도 없고. 문구를 안 박은 거는 또 나중에 말 바꾸려고 일부러 문구를 그렇죠. 안 박았겠네요. 네. 분명히 이제 협의 사안에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웬만하면은 미국과 협상한 거 잘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확실하게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협의는 된 것 같은데 확정을 짓게 되면은 야단이 날까봐 미국 측에서 지금 여지를 열어놓네요. 너무 그런 거네요. 아주 나중에 다시 협박하겠네요.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도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또 통과됐으면서 서명을 해서.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2천억 달러 투자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돼가지고 투자처를 추천을 하면 미국 대통령이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전에도 이미 이제 합의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투자 사업 선정을 언제까지 하느냐?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임기까지 트럼프 임기 중에 투자 사업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 투자 사업 선정이 생각보다는 좀 늦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는 명분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 투자처 선정을 통지했을 때 그 통지를 받고 45일 내에 우리가 자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 납입을 45일 내에 못하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미국이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을 이제 한국이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면 그 달에 1일자부터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를 15%로 맞추기로 했잖아요. 그게 적용이 되려면은 빨리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있죠. 국회에 제출을 하면 관세가 인하가 돼요. 제출한 다음에 통과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만 해놓고 시간 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부의 구상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다 수용한 겁니다. 방어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합의의 지점들을 열어놓을 가능성 정도만 열어놓은 거지 하자고 한 거는 다 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정부가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진짜 이대로 다 넘겨준다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뭐 그런 것도 기대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 혹은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관세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사실 합의 다 무효거든요. 이런 것들 또 기대하고 뭐 그런 전략 판단도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막 갑자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두 가지 정부의 사례가 있어요. 미국의 압박이야 뭐 하루 이틀입니까? 이번 정부에만 지금 압박합니까? 트럼프가 미친 듯이 압박하지만 그 전 정부들도 무리한 압박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사례랑 문재인 정부의 사례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가 예전에 이라크 파병 하라고 했을 때 전 국민적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미국에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를 일시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진보 정부냐, 민주 정부냐 이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그때부터 엄청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는 기반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됐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검찰 공격을 막지도 못했고. 자, 이 사례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당선됐을 때 우리 국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이 하자는 거 다 하자. 일단 문재인 죽으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력이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정부가 그걸 대처하지 못했고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의 사례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교훈들을 토대로 국민들이 새로운 전략을 지금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정말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한 나라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강경하게 좀 맞섰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쉬운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정부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에 대한 반격은 국민들이 또 맡아주고 그리고 정부를 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그러려면은 일단 정부가 잘못했다. 야, 국힘당처럼. 이거 트럼프한테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을 굴복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 그럼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국민들이 계속 미국의 이 부당함을 언급하고 국민적 반미 여론을 계속 만들어 놔야 우리 정부가 그거에 힘을 얻고 국민을 믿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아주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체 팩트시트 보고 그런 평가를 좀 총평을 내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최근에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아주 호전적인 발언 그리고 유엔에서 대북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렸어요. 이런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많이 부정적이죠. 근데 분위기 자체는 이런 거예요. 원래 에이펙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뭐 판문점이니 뭐 북한을 가느니 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처럼 막 분위기가 났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나 이게 잘 되면 정말 한반도에 훈풍이 불지 않겠냐라고 다들 기대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됐죠.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돌아갔고 대북 제재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트럼프가 그동안에는 막 북한에 대해서 엄청 찬양을 하고 북한 뭐 되게 좋은 나라인 것처럼 자기는 북한하고 아주 친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서는 갑자기 180도 바뀐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이제 돌아섰다. 일단 북한한테 막 잘해가지고 북한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네. 북한 압박 전략으로 다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도 지금 맞장구를 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사실 되게 과도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유엔에서 대북인권 결의안 제안국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에 뭐 계속 기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안국의 이름을 올리는 건 상당히 최고의 어떤 행동을 한 거란 말이죠. 이거 반북 행동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조를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안 되겠네라고 해서 노선을 바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노선을 바꿀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도 바꿀 가능성은 0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좀 더 이렇게 이 대결이 격화되다가 아마 99%는 미국은 또 태도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태도 바꿔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대화해야 되는데 북한 뭐 비핵화는 더 이상 이제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만 곤란한 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미국 분위기 맞춰가지고 우리도 이제 북한 좀 비난 좀 해보자라고 막 했다가 갑자기 미국이 하루아침에 입장 바꿔버리면 우리만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미국이 정책을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도 우르르 따라가고 미국이 정책 저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르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대북 정책을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들이 저는 미국에 과도하게 충성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냥 기조를 지켜서 가면 돼요. 근데 미국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야지 미국이 우리를 믿어주겠지. 저는 이런 친미적 발상을 갖고 있는 안보 외교 분야의 관료들이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북 철학이 없는 상태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철학이 없는 상태의 발언들 실언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북 적대적인 사상. 그거를 버려야지 남북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끊임없이 철학으로 가져가 나가면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걱정된다. 자, 외교 분야, 안보 분야 정말 걱정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해야 돼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기쁘게 우리가 투쟁을 벌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토요일 조이대 대법원장을 잡으러 대법원 앞에서 서초역 2번 출구 앞에서 3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